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소년 원장 박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재수 조기 선발반 설명해 오신 거죠? 오늘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해서 오늘 좀 설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같이 카메라 촬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1부와 2부 순서로 진행될 건데 1부는 이투서교육평가연구소의 김병진 소장이 2023학년도 대입 환경과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제가 강북청소년원의 100% 맞춤형 재수 종합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니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담당할 우리 이투서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투서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시기에 이제 뭐 다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흔치 않다기보다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의 환경도 되게 중요할 건데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시 하는 것이 환경 때문에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해야 할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내년 환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작할 건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거나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경쟁력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 논술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많이 보겠지만, 근데 논술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 고정적인 어떤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과 경쟁력하고 활동으로 대표되는 종합 경쟁력, 그리고 수능 경쟁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수생이 된다는 뜻은 이 교과 경쟁력하고 활동 중심의 종합 경쟁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경쟁력을 변화시켜서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 고민들을 실천에 옮기는 게 재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올해 수능이 작년까지 수능하고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택형 수능을 본 거잖아요. 그 선택형 수능을 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달라진 부분인데 그 선택형 수능을 보는 것만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복원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원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수능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암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수능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올해 수능은 그런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유형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의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뒤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학습의 시간이 부족하고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학습을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푼다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게 유형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맹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은 그 유형이 딱 맞았을 때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그 유형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또는 그 유형에 무엇인가만 추가만 돼도 그것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런 유형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전에 수능이 복원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수능은 원래 추론력이나 논리력이나 통합적 사고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갖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합적 사고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한 개의 개념, 한 문제에서
하나의 개념만 묻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최근의 수능은, 그리고 특히 올해 수능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 문제 안에 2개나 3개의 개념을 묶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유형화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이제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바로바로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형화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 유형으로부터 바로 어떤 문제를 끌어내는, 답을 끌어내는 그런 기계적인 풀이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서 이제 순서 찾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순서를 이렇게 찾는 그런 게 있는데, 영어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이 그거를 수업을 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똑같은 단어가 앞과 뒤에 반복되는 걸 찾아라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어떤 문장에는 끝에 있고 또 어떤 문장에는 앞에 있으면 이거 2개가 바로 순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을 익숙해지는 게 바로 기계적인 문제풀이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의 영어는 빈칸에서 그럴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문제를 풀 때 독해를 해서 그 독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독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영어에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계적인 문제풀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는 그 측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한 다음에 그걸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다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시 하는 친구들의 제 경험상 한 60% 정도는 고등학교를 되게 성실하게 다닌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다닌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 그게 한계라고 표현하면 꼭 나쁜 것 같은데, 어쨌든 특성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완전하게 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냐면, 내신은 다음이라는 게 없거든요. 내신 공부라는 건 다음이라는 게 없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이걸 이해해 두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요만큼의 시험 범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 1학년 1학기 요만큼의 시험 범위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몰라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앞의 내용을 반복할 일이 없다는 거죠. 고등학교 내신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굉장히 고등학교 내신은 단선적인 공부예요.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능이라는 건 이미 이렇게 범위가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뭘 하는 거냐면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내신은 전체 범위가 이만큼 있다고 쳐도 요만큼 진도 나간 만큼 시험 보고, 그러니까 이걸 잊어먹고 또 진도 나간 만큼 시험 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럼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 얘를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여기를 공부하는데 모르는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중간 지점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히 학교 성실하게 다니는 친구들은 모르는 거에 집착해서 시간을 다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을 아는 걸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는 건 이미 아는 거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모르는 거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아서 최소 3바퀴 이상을 돌아야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를 성실하게 다닌 친구일수록 여기 안에 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 모르는 걸 못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럼 결국 계속 여기서만 헤매다가 어떤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아이가 기본적으로 초점을 둬야 되는 대상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단적으로 다르게 표현드리면 다시 공부를 해서 6월 모의평가를 보잖아요. 6월 모의평가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6월 모의평가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혹은 쉬운 거에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게 완전하다면 6월 모평 이후로 킬러 문제를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다시 시작하는 거고 재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멍은 어려운 문제에서 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모두에게 다 어려운 문제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그 반복을 하는 그 과정이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3학년 내신 때문에 수능을 잘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3학년 때 내신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거든요. 3학년 내신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능에 대한 그 학습의 틀이라든지 수능을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굉장히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제가 설명을 엄청 많이 하는데 1년에 여러 종류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종류의 설명이거든요. 조기선발반 설명회가 조기선발반 모집 설명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딴 건 아니고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미 화가 나신 상태에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게 화가 막 잔뜩 차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 화가 가라앉지 않고 그리고 왜 그런 느낌 아세요? 이렇게 한마디 잘못하면은 돌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학원들을 저희 계열의 학원들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이제 딱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복잡복잡해요. 그래서 역시 박준 원장님이 학원 운영을 잘하는구나. 조기선발반 설명회 굉장히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렇게 타 있는 애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반 오는 것 치고는 너무 밝은데?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애들이 8층까지 안 오고 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원장한테 오늘 시험 있어요? 조선반 입학 시험 있어요? 그랬더니 윈터 애들 시험이 있대요, 오늘. 윈터 하는 애들. 그러니까 동생들이죠. 윈터 하는 애들. 그래서 막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눈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그러는 애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내리는 애한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봐라? 막 이랬더니 됐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보면서 야, 그래.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오늘 설명회 오는 친구들은 참 세상을 많이 아는 친구들이니까 설명을 잘하고 가야 되겠다. 다시 다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거를 정말로 잘 공부의 방식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윈터에 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윈터에서 제가 생각하기 윈터에서 배워가야 되는 건 이런 수능적인 학습을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재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저 수능적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경쟁력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과 경쟁력이고 하나는 종합 경쟁력이고 하나는 수능 경쟁력이다. 그랬을 때 교과 경쟁력이랑 종합 경쟁력을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방법이 있냐면 여기서 경쟁력이라는 의미는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이 경쟁력이거든요.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이 교과 경쟁력이고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급이 종합 경쟁력이에요.
그러면 재수생의 목표는 뭐 해야 되냐면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내가 수능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기존에 있는 교과 경쟁력과 종합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재수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재수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교과 경쟁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 수능 공부를 해야지. 그럴 거면 학원 다니지 말라고. 그 교과 경쟁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수능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라고요. 더 극명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과로 해서 건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건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다시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하는데 건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하겠다. 이미 실패라고. 그게 아니라 수능을 건대급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건대를 교과로 안 쓰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 경쟁력이나 종합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할 일이에요. 재수생이 할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수능이라는 거를 그 반복을 체화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학원을 만들고 운영을 할 때, 저희 회사가 학원을 만들고 운영할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습관을 형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학원은 재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세요. 좋아요.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는데 목적을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는 어떤 목적이 필요한지를 고민하시고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능 공부를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수능을 기초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학원 가셔가지고 뭘 물어보시게 되냐면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는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게 돼요. 그래서 네 군데 학원이 있으면 네 군데 학원을 가서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하는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애는 수학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생겨서 올해 수능을 잘 못 봤다. 잘 못 봐서 수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가 목적이다. 그러면 학원에 가서 그걸 물어보세요. 요즘은 제가 학원에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치고 앉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학원에 이렇게 가끔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입학담 하시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런 게 없으시니까 물으시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은 좋아요? 작년 입결은 어때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애들 분위기는 좋은가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질문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일집에 가가지고 이 집 사과가 맛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과일집 사장이 맛없다 그래요? 옆집 과일집 사과가 더 맛있다 그래요? 선생님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 그러죠. 그걸 누가 안 좋다 그럽니까? 둘째, 지금 와서 지금 시기에 와서 올해 입결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게 수시 입결입니까? 정시 입결입니까? 수시 입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수시 입결이 학원을 고르는데 기준이 되나요? 지금 수능 공부하러 학원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시 입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수시 입결은 그 학원이 잘해서 난 겁니까? 그 친구들 고등학교 때 잘해서 나는 겁니까? 그 친구들 고등학교 때 잘해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학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지. 학원 분위기는요? 당연히 좋죠. 안 좋은 애들 다 나가게 하는데 그럼 좋겠죠. 우리 집 애가 그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고민이 덜 돼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다시 하는가부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왜 다시 하는가부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거기에 제일 잘 맞는 공간을 찾는 겁니다. 저희 애는 수업은 다 인강으로 들을 거고요. 그냥 잠은 깨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나요?를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되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주영 원장님 같은 분은 그런 학부모나 학생을 만나면 말씀하시겠죠. 왜 그렇게 들으려고 하냐고. 왜 수업을 인강으로만 들으려 하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거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나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게 우리 학원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그냥 걔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걸 거예요. 물론 뭐 저 밑에는 우리 학원에 왔으면 좋겠다도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 다 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체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데 그러니까 컨텐츠 하는데 컨텐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컨텐츠가 음식이라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능력은 소화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소화력이 없으면 그걸 소화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 소화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젊었을 때처럼 많이 못 드시죠? 안 그래요? 젊었을 때처럼 많이 못 드실걸요? 네. 제가 요즘 느끼는데 많이 못 먹어요.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왜 그냥 뭐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뭐야 임마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소화력이 굉장히 뭐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소화력이 뛰어나면 안 좋은 거 먹어도 돼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근데 소화력이 없으면 좋은 거 먹어야 되거든요. 좋은 콘텐츠 찾아 헤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콘텐츠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풀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개념을 적용을 못하는 거지. 진짜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문제 오류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걔들은 안 좋은 콘텐츠여야 훨씬 공부를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시험지를 다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2022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 그런 건 안 돼요. 엄마 다시 풀어보니까 몇 점이야. 이런 거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시 풀어보니까 몇 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시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환경이 다르잖아. 수능시험장 환경이랑 집에서 혼자 푸는 환경이랑 환경이 다른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지를 하는데 문제를 보다 보면 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문제를 다 빼놓고, 그러니까 문제를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걸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틀렸구나.
이거는 내가 맞췄구나. 근데 맞췄는데 뭘 알아야 푸는지, 그러니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데 하여튼 맞춘 문제. 근데 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지도 알고 맞추기도 한 문제. 뭘 알아야 되는지조차 접근조차 안 되는 문제. 문제 유형을 몇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 선발반에 온다.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공부를. 당연히 뭘 알아야 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마침 문제거나 아니면 뭘 알아야 풀 수 있는지는 아는데 뭔가 과정이 문제가 됐던 거.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앉아가지고 뭐부터 시작하냐면 뭘 물어보는지조차 모르는 문제부터 시작한다. 그럼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문제를 공부는 뭘 해요? 공부를? 아니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공부를 뭘 하냐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몰라. 그럼 공부를 뭘 할까요?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를. 아니 뭘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모르는데 뭘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공부하다가 야 내가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다시 해서 점수가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교무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하면 올라요? 괜히 뭐 어떤 선생님한테 잘못 걸리면 또 욕먹고. 야 네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오르냐? 뭐 이런 소리 듣고 막. 그러니까 그게 아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애들이 한 해 입시를 치르면요. 그리고 다시 하잖아요. 그럼 9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 9번 떨어지는 애들이 갖고 있는 좌절감이 어떤 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요. 긴 기간 동안 9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 안에 9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공부를 다시 할 때 느끼는 좌절감이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걸 하면 얼마나 더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무리하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되게 고통스럽겠지만 이걸 해보라고 하는 게 이걸 해서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을 거거든. 이건 좌절감밖에 안 생길 거거든. 하지만 그 좌절감 중에서 내가 성취로 바꿀 수 있는 걸 찾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건 없어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2023학년도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뭐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 색깔? 요게 밑에 보시면 202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이에요. 그럼 전국 4년제 대학의 교과전형 선발 비율이 45.3%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 애는 교과가 안 좋잖아요. 아니에요? 예, 좋은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오늘 안 좋은 걸로. 교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서 이상의 15개 대학으로 하면 전국 대학에 관심 있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서울서 이상의 15개 대학으로 하면 이게 11.6%로 줄어요. 그러니까 전국 대학 기준하고 서울서 이상의 15개 대학이 달라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30.9라고 적혀 있는 게 2022학년도 서울소의 상위 15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서울소의 상위 15개 대학은 수능 위주 선발 인원이 즉 정시 인원이 37.9%였는데 2022학년 3학년도에는 40%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 선발 인원이 늘고 교과도 조금 늘고 학종은 전체적으로 줄고
그리고 논술도 조금 줄고.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전국 대학의 흐름하고 서울수의 상위 15개 대학 흐름이 굉장히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이 연한색 맨 위에 있는 거 기준으로 잘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대답을 부탁해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자, 보세요. 1등이 뭐냐면 교과예요. 잘 쫓아와 보세요. 2등이 뭐냐? 학종이죠. 3등이 수능이고 4등이 실기고 5등이 논술이에요. 이게 전국 대학 기준이라고요. 전국 198개 대학 기준으로. 근데 요거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1등이 뭐냐? 수능이죠. 그쵸? 네, 2등이 학종이고 3등이 교과죠. 그리고 4등이 실기가 아니고 논술이잖아요. 실기는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의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되게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차이는 수시는 위에, 그러니까 성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과 중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좀 적게 일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시의 결과라는 건 이 층위가 불분명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중상위권 대학은 떨어졌는데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시가 발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수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학종이라는 것 자체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대학에는 붙었는데 낮은 대학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예를 들면 뭐 숭실대랑 경희대 중에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고민의 대상은 아니죠. 네, 숭실대랑 경희대 하면 이제 경희대 더 높잖아요. 그러면 경희대를 붙으면 숭실대도 붙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만약에 학과가 같다면. 더더군다나 학종이라면. 근데 숭실대 떨어지고 경희대 붙는 애가 생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수시거든요. 근데 정시는 경희대를 붙을 것 같은 애는 숭실대를 쓰지 않아요. 자기 점수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희대를 쓰는 애가 만약에 불안해서 써야 된다. 그럼 걔는 건동홍에서 안정을 잡지 숭실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원서도 3장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층위가 굉장히 선명하게 지는 게 정시이기 때문에. 그럼 정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가든 맨 윗대학부터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뭔지 얘기되세요? 예를 들어서 서영고는 우리 아이가 갈 대학이 아니지만 서영고의 인원이 늘면 서성안에서 만족해야 되는 애들이 서영고를 갈 거잖아요. 그럼 서성안에 그만큼 자리가 생기죠. 그럼 서성안에 그만큼 자리가 생기면 그러니까 중경외시, 이중경외시 라인에 가야 되는 애들이 서성안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이중경외시 라인에 또 그만큼의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하나도 안 변해도 맨 위에 3개 대학이 변하면 전체적으로 그게 도미노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15개 대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저 아래쪽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6개 대학을, 그러니까 이건 됐고, 이렇게 6개 대학을 보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대학이랑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지표란 말이죠. 근데 보시면 2021학년도부터 제가 일부러 놔뒀는데 2022랑 2023만 비교하면 2022랑 2023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어차피 3129에서 3251이 되는 거고 3454에서 3571이 되는 거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2021이랑 비교하면 1000단위가 바뀌잖아요. 지금 2021은 다 2000단위잖아요. 인문이든 자연이든. 근데 지금 2부터 완전 3000단위가 되면 3000단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이미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23학년도 더 늘기는 어려워요. 근데 줄어들 개연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수를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성적은 오를까를 생각하시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결국 수능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수능을 열심히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입시 환경 자체는 그 문이 좁아질 개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오는 도미노는 더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참고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의대인데 전국의 의대거든요. 근데 뭐를 주목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눠놨어요. 4개 권역으로 나눠놨는데 그 4개 권역은 나누는 기준은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게 메이저 의대라고 불리는 5개 학교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서울 수도권 의대예요. 근데 서울 수도권 의대인데 순천향, 인제, 한림이 들어가 있죠. 저기 보면. 가나다 순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약속처럼 저렇게 각 줄에 맨 처음에 이렇게 순천향대, 인제대, 한림대가 있는데 쟤네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쟤네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순천향대 강원에 있고 아니지. 충청도 있잖아. 인제대가 한림대가 강원도에 있고 인제대는 경상도에 있단 말이야. 근데 저런 대학들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저기 점수대가 저 수도권하고 거의 맞먹게 돼 있어서 애들은 그냥 삼용이라고 불러요. 쟤네들을. 세계에 떠오르는 용이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방 국립대 의대고 맨 마지막은 지방 사립대 의대예요. 근데 저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음영 처리된 부분을 잘 보시면 음영 처리된 부분이 각 권역에서 선발 비율이 제일 높은 전형하고 두 번째 높은 전형을 음영을 칠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맨 위에 메이저에서 제일 많이 뽑는 건 종합이고 두 번째 많이 뽑는 건 수능이에요. 근데 수도권으로 오면 제일 많이 뽑는 건 수능이고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게 종합이에요. 근데 지방 국립대로 가니까 지역인재 수시를 제일 많이 뽑고 그 다음 수능을 뽑고요. 지방 사립대로 오니까 거의 비슷해요. 수능 위주 전형이랑 지역인재 수시가. 근데 4개 권역이 위에 2개 권역은 학종하고 수능이고 아래 2개 권역은 지역인재 수시와 정시 수능이잖아요. 근데 이 4개 권역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가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게 수능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치대는 11개밖에 안 돼서 4개 권역으로 못 나누거든요. 치대는 3개 권역으로밖에 못 나눠요. 서울 수도권 하나, 지방 국립대 치대 하나, 지방 사립대 치대 하나. 그럼 4개, 4개, 3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방 국립대 치대랑 지방 사립대 치대는 여기랑 여기가 색칠이 되고요. 서울 수도권은 여기랑 여기가 색칠이 돼요. 근데 약대는 좀 많아요. 약대는 의대만큼 많아요.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권, 주소가 서울인. 예를 들어 36대, 가까운 36대도 서울권에 포함시키면 서울권, 수도권,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그러면 똑같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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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칠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의학계열이 의치학으로 분류를 하면 모든 의학계열이 다 여기랑 여기를 중심으로 다 색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이 더 심할 것 같긴 한데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올해 경험하셨겠지만 학교에서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내년까지가 이제 모든 혜택의 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후년에 고3이 되는 애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정시가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걸 듣고 입학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수능에 대해서 집중하는 집중도와 올해 고3이 최절정이었던 게 올해 고3이 대학을 갈 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수시 선발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에 가면 수시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고3이 돼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뭐가 는 거예요? 정시가 는 거예요. 물론 원래는 걔가 고3 때 그게 나온 게 아니고 고2 때 나왔죠, 이미. 고2 때 나왔는데 그 관성을 극복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뭐 날벼락 맞은 것 같겠지만 사실은 정시가 느는 걸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세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더더군다나 학교가 체제를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야 4년,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중심의 학교가 정시 중심의 학교로 체제를 바꾸는데 드는 시간이 빨라야 4, 5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학교가 수시 중심 체계로 다 돌아섰는데 갑자기 정시 중심 체계로 돌아가려니까 이게 4년이나 5년의 지체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올라오는 고3까지가 그 지체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 그거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내년 올라오는 고3까지 2024학년도까지 그러니까 2023학년도까지 그리고 2024학년도 정도에서 절반 정도가 될 거고 2025학년도 가면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애들이 정시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 수능을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사실은 고3 때 갖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험지를 다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거를 알기 위해서죠. 네. 왜 실패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실패했는가라고 물으면 애들이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5가지의 답입니다. 그 중에 최고는 운이 나빠서. 저거랑 비슷한 답은 잠을 못 자서 뭐 이런 거. 그 왜 싫어하냐면 이거는 할 게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운이 나빠서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잠을 못 자서 다시 한다. 수능을 못 봐가지고.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되지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죠. 그냥 참고로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담임할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왜 다시 하니? 모의고사도 이렇게 잘 봤었는데 그럼 애들이 10명 중에 9명이 수능 전날 긴장해서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수능 전날은 잘 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꼭 뭘 시켰냐면 6월, 9월 모평 보기 전날 밤새고 와서 시험 보겠어요. 올해도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자고도 시험을 보는 걸 연습을 해야지. 그게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도 시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모의고사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찾는다, 방법을. 수능을 못 봐서 저런 걸 찾는다. 그럼 학습적으로 발전하면 되고 이것의 2가지의 문제를 찾는다. 그러면 입시 전략을 재정립하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거를 혼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외부자의 시선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그냥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외부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판단한 거랑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학원에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하는 게 맞나? 그걸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받는 거죠. 학원은 그러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강사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굳이 지친다는데 왜 1월부터 해야 되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러니까 다시 하는 친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가 안 좋은 거죠. 탐구로 예를 들면.
막 2, 5, 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5를 그래도 3 정도까지는 바꿔놔야 나중에 균형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잖아요. 뭔지 되시죠? 예. 그러면 그 5를 바꾸는 게 조기선발반의 목표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기선발반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선택적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꼭 내가 혼자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강북청설이 어떤 걸 준비했는지 좀 이따 들으시면 됩니다. 단 학생들이 좀 왔으니까 부탁을 하건데, 다시 할 거면 원서를 쓰세요. 올해 정시원서를 꼭 쓰세요. 학부모님들께서 원서비를 내주세요. 아깝다 생각 마시고, 내년 이맘때 알바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뭐 이자 생각하지 마시고. 원서를 꼭 쓰게 해주세요. 원서를 꼭 쓰게 해주시고, 대신 원서는 한 군데는 꼭 붙여야 돼요. 무조건. 그럼 이제 걱정이 되시죠? 거기 붙어서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말도 안 되는 대학을 써야 될 텐데. 거기 붙어서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정도면요, 다시 하면 안 돼요. 다시 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애들이 2월 중순 되면요, 애들이 와가지고 담임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집에 가야 됩니다. 왜? 가족 회의가 있어서. 그리고 다음날 안 와요. 너 왜 안 오니? 그 학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걔가 입학하고 초기 상담할 때 뭐라고 했던 애냐면요, 너 원서 썼어? 그럼 어디 썼대? 여긴 될 것 같은데? 거기 돼도 안 가요. 막 이랬던 애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서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데를 써야 붙을 거예요. 지금 다들 수능을 못 보셨으니까. 근데 거기를 붙었을 때 고민이 될 정도면 다시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다시 하는 게 얼마나 각오가 필요한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이게 더 큰 이유예요. 제가 아까 9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9번 떨어진 친구가 내년 수능 전날을 맞는 거하고 한 번이라도 붙어본 경험을 한 애가 내년 수능 전날을 맞는 거가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붙어본 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었다는 경험이 내가 수능을 잘 보기만 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모두 다 떨어지는 경험만 해보면 내가 수능을 잘 봐도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게 만들어내는 결과값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시 하는 게 결정됐어도 원서를 꼭 쓰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그 붙이는 곳을 원서를 쓰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화도 엄청 나고 딱 그때 화나는 만큼만 공부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거기를 붙기 위해서 내가 점수를 그 대학의 급을 그렇게 낮추는 거기서 생기는 그 울분만큼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붙이는 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내년에 갈 곳을 쓰세요. 내년에 갈 곳을 쓰시면서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체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50점이 모자래.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럼 내가 50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 두 군데하고 올해 붙을 수 있는 한 군데를 꼭 쓰세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거하고 조선반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어차피 써놔도 안 갈 건데. 공부 시작하면 되잖아요.
정시 원서 쓴다고 조선반에 공부를 못하고 이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꼭 쓰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강북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박준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